지난 5월 초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 턱시도 블랙의 출고 당시 모습입니다. 이제는 출고한 지 5개월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운행하며 느낀 점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쉐보레 타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엄청난 크기 그리고 볼드한 디자인에서 오는 이런 포스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이 차를 가까이서 봤을 때 느낀 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 정면을 처음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엄청 큰 은색 그릴이죠. 근데 이 그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낯빛, 구릿빛으로 빛나는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갈바노 크롬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를 그냥 일반 크롬으로 덮었으면 좀 심심하거나 과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좀 디테일이 더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 정면 라이트 부분인데요. 타오는 1세대 때부터 크게 라이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진 형태로 디자인이 시작돼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요. 지금의 5세대에 와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많은 변화를 줘서 이런 디귿자 라인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한 번에 많이 세련되진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와서 보이면은 거대한 휠이 있죠. 22인치 휠이 있는데 이 휠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알루미늄 휠인데 중간중간 반짝이는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은 크롬이에요. 휠 캡이고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와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샤크 안테나가 이 운전석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가 아닌 앞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풀사이즈의 190cm가 넘는 엄청난 키, 이 전고 때문에 지붕 라인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지붕의 앞부분에 장착을 한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낮아도 한 2.1m 정도 통행 제한으로 대부분 지나다닐 수 있긴 하지만 지붕이 닿을까 신경이 쓰이는 곳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상한 부분은 센터, 가운데가 아니라 운전석의 위쪽에 설치가 된 부분이죠. 저도 이게 왜 여기 달려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아마 GM의 생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나왔던 기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가 절감 차원이라고 해요. 아니 뭐 여기 단다고 샤크 안테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비용대가 들 텐데 왜 원가 절감인가 해서 봤더니 이 GM의 풀사이즈 라인업 이 샤크 안테나를 센터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산 공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달게 되면은 그냥 작업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손을 넣어서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길로 하게 되면은 동선이 길어지고 불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편리 도모하고자 어떤 설비를 도입하자고 한다면은 그것도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앞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센터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측면에 설치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비용을 투자할 바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차를 공급해보자는 취지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뒤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리어 램프가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 리어 램프가 상당히 깊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뭐 이런 쉐보레 로고 디테일들도 있고 상당히 이쁜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타오의 디자인에 있어서 좀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롬이 좀 많아요. 블랙을 좀 더 강조한 다크나이트 트림이란 것도 있는데 그 다크나이트 트림은 앞뒤 보타이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이런 레터링을 검정색으로 바꾼 정도고 나머지 크롬은 다 살려놔가지고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휠 보타이, 핸들 보타이는 노란색으로 그대로 놔둬가지고 뭔가 완성도 안 된 느낌이라서 그냥 저는 100만원 저렴한 하이컨트리 트림을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뭐 타오 오너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의견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차를 구매하셔서 이런 크롬을 죽이는 검정색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쉐보레에서 잘 하는 거 있잖아요. 퍼펙트 블랙 미드나잇 에디션.
다크나이트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실내입니다. 네, 제가 출근을 해서 잠깐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여타 쉐보레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뭐 디자인이 괜찮아졌다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이 쉐보레 특유의 감성은 아직 어디로 가진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편안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에 가죽으로 잘 덮여져 있고요. 이 대시보드 앞쪽까지 모두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질감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사이까지 가죽으로 다 둘러놨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쭉 보시면은 뭐 앞쪽에 그릴에 크롬, 갈바노 크롬이죠. 그 부분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도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슨 우드 트림인가, 왜 이렇게 올드한 느낌을 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고요. 나름 고급지게 적당한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요즘 차들, 뭐 요즘 특히 뭐 현대 기아차나 독일 차들과는 다르게 아날로그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아날로그 버튼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뭐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운전 중 조작에 있어서 편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조금은 버튼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버튼은 여기 보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여기 카메라가 뜨게 되는데 예전 제 차죠,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포테인먼트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카메라를 눌러야 되는, 그래서 조금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버튼 하나 빼놓으니까 조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버튼은 좀 밖으로 빼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리어 뒤쪽 공조기에 대해서 온 오프 버튼은 따로 있고요. 아날로그로 여기로 들어가서 보셔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트래버스도 이거 화면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자주 쓰는 버튼은 빼놓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룸미러는 요즘 너무 유명하죠. 뭐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셔가지고 팰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됐고요. 이 디스플레이 룸미러 상당히 화질이 되게 깔끔해서 잘 보이고 상당히 광각이에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보면은. 그래서 뒤쪽의 시야를 거의 다 확보할 수 있는, 운전이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3열 시트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로는 이 트렁크 조작 버튼, 나머지는 선루프 버튼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요 버튼식 기어 노브. 이게 실제로 쓰는 데 있어서는 되게 편리한 건 없어요. 기어 노브를 센터에서 여기로 옮기면서 이 센터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거를 운전함에 있어서 컨트롤 하기에는 뭐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뭐 D를 당기고 N은 누르고 P는 누르고 R을 당기고 뭐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서 혼돈을 줄인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자세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할 때 전진 후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손에 뻗어서 조작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컨트롤에 있어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요 비상등 버튼이에요. 너무 멀리 있어요. 제가 180인데도 이렇게 팔을 쭉 뻗어야 겨우 닿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운전 시 이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급하게 누르기는 좀 편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를 살짝 눌러서 이제 주면은 나름 깊은 공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차를 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들을 잔뜩 넣어서 다니는데요. 거의 주먹이 다 들어갈 정도의 깊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긴 한데 어떻게든 좀 수납 공간에 뽑아보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시트의 가죽 질감은 고급스럽고요. 이 질감이 시트의 큼지막한 크기와 어우러지며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2열 도어도 1열과 같은 느낌이고 2, 3열 바깥쪽 상단, 공조기 옆에는 작은 옷걸이가 있습니다. 2, 3열도 자리마다 충분한
충전 포트와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3열에서는 2열이 접고 나갈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도 자유롭게 공조기 조작이 가능하고 HDMI를 활용해 모니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감, 주행 질감입니다. 우선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RPM을 좀 올리지 않으면 V8 6200cc의 어마어마한 엔진 크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에 회사 선배가 잠깐 동승을 했었는데 뭐 이리 조용하냐며 공조기 소리밖에 안 들린다, 전기차 같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숙성과 고급스러운 쿠셔닝, 그리고 묵직하고 안정된 주행 감각이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제 와이프님은 본인은 차는 잘 모르지만 이건 진짜 다르다, 높은 세단 타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공회전 시, 저속 주행 시에는 미세한 잔진동이 올라오긴 합니다. 프레임 바디의 한계인 듯 하지만 동승자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운전자가 예민하게 느껴야 미세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일반적인 프레임 바디 차량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중고속으로 올라가면 깔끔하게 사라지는데요. 특히 다른 프레임 바디 차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고속에서의 묵직하면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빠지는 주행감은 압권입니다. 너무 조용하면서도 힘이 넘치고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 덕분에 속도감이 많이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느껴지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그냥 승차감이 좋은 정도로 잘 느껴지진 않고요.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고속으로 램프 구간을 도는 등의 뭔가 차가 자세를 잡아야 하는 경우에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정도의 쿠션감에 이 정도의 속도면 어느 정도의 꿀렁임이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넘어보면 차가 꿀렁임을 최대한 억제하고 억지로 자세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커브길을 돌거나 램프 구간을 통과하다 보면 충분히 차가 기울어질 속도인데 이때 역시 억지로 기울어짐을 최소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 시 중요한 2, 3열 승차감은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이전 차 트래버스와 타오의 2, 3열에 모두 타본 지인들은 모두 트래버스도 진짜 좋았는데 이건 급이 다른 느낌이다 라는 반응들입니다. 마지막, 주행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실연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오의 공인연비는 고속 7.6, 시내 5.7, 복합 6.4km인데요. 현재 제 타오 트릭 컴퓨터에 찍혀있는 숫자를 보시면 지금까지 4000km 누계 연비는 6.8km로 공인연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100km 구간 최대 연비는 13.2km로 공인연비보다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적당히 여유로운 주행 시 나왔던 연비입니다. 고속에서 적당히 주행하면 10km는 여유롭게 나오는 수준인 듯합니다. 아직 완전히 여유로운 고속도로에서 신경쓰고 연비 주행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조만간 연비를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나 연비 주행을 해봐야겠네요. 덩치가 워낙 커서 실연비는 주행 조건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 느껴지는 실연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종은 휘발유, 고급유 기준이고요. 서울 시내 기준 전혀 안 막힌다 싶으면 6km 전후, 조금 막힌다 싶으면 4km 이내가 나오고요. 엄청 막힌다 싶으면 무시무시한 연비가 나옵니다. 워낙 무겁고 엔진이 큰 녀석이라 주행 습관에 따라서도 연비가 천차만별로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워낙 큰 엔진이라 엑셀링을 하면 하는 대로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실제로 주행 시 순간 연비를 보면 가속 엑셀링 시에는 거의 0에서 2km 정도로 내려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를 과감하게 밟는 터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시내에서 4km를 절대 넘으실 수 없는 차량인 듯합니다. 반대로 무게가 워낙 나가다 보니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탄력 주행도 상당합니다. 무게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크다 보니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연료를 커트해서 무연료 탄력 주행이 되는데 그 지속 가능 시간이 상당합니다. 저의 경우는 거의 선비 운전으로 누적된 연비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보시면 전반적인 연비는 대충 느껴지실 듯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궁금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고급유를 꼭 넣어야 하냐 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타호와 까마로 등에 들어가는 쉐보레의 6.2L 가솔린 엔진은 기본 세팅값이 고급유라고 합니다. 쉐보레에서도 차량 구매 시 가능하면 고급유를 넣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출고부터 지금까지 쭉 고급유만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유를 넣는다고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오너분들의 경험상 차의 떨림과 약 1km 정도의 연비 저하가 발생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풀사이즈 SUV 타호, 실제로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상은 타호를 출고받고 저의 이전차 트래버스를 떠나보내기 전에 같이 찍어본 영상인데요. 트래버스만 해도 국산 SUV 중에서는 따라올 크기가 없는 펠리세이드보다도 반체급 정도 큰 느낌의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인데요. 그런데 그런 트래버스를 옆에 두고 봐도 그 체급 차이가 확연히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의 타호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크기, 공간은 트래버스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크기였는데요. 한급 아래의 트래버스를 워낙 크게 잘 뽑아 놓다 보니 타호는 이를 의식한 듯 마음먹고 잔뜩 늘려놓은 느낌. 내부 공간도 프레임 바디의 한계를 많이 극복, 개선시켜서 엄청난 공간을 확보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적재 용량 수치도 최소 최대 기준으로 트래버스는 650L, 2800L, 타호는 720L, 3500L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크기 체감을 위해 실제로 다른 차들과 비교해본 모습이고요. 디테일한 237 승차 공간은 별도의 공간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식한 크기 때문에 불편해서 어떻게 타냐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우선 주행은 다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고요. 정말 좁은 길을 갈 때는 서라운드 뷰의 도움을 받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죠. 실제로 주차도 아직 차가 커서 못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주변 분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자 매번 끝자리, 기둥 옆자리를 찾는 건 거의 습관이 되었고요. 끝으로 바짝 붙이면 불편은 다른 일반적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들 가시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것도 큰 문제는 없었고 수평 주차의 경우도 전장이 길어서 부담은 있지만 이 또한 서라운드 뷰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커진다면 일상 운행에 실제로 많이 불편한 타호가 일상 운행의 마지노선의 크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세차입니다.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된 최신식 기계 혹은 노터치가 아니면 자동 세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손세차를 맡기는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고요. 어차피 저는 셀프 세차만 하기 때문에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 경우에 셀프 세차를 진행하면 외관만 간단히 헹구고 물왁스 정도 작업하면 약 1시간, 요금 디테일하게 하고 내부까지 정리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약품을 써가며 디테일하게 하면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런저런 옵션들입니다. 우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입니다.
타오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시동을 걸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동 연결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고집하기보다는 과감히 포기하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내비게이션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고요. 이게 미국 차의 트렌드라고도 합니다. 쉐보레는 슈퍼크루즈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 역시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없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만 있습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혜택 시트로 알려주고요. 차선 안쪽으로 차를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간격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다만 차의 지정체,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 등 속도가 줄어든 돌발 상황에서 전방이 열리면 다소 과하게 엑셀을 밟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호에는 내리막길에서의 크루즈 컨트롤,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은 엔진 브레이크, ABS 등을 적절히 사용해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고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내리막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능이지만 강원도의 고갯길 등을 넘을 때 사용하면 내리막길도 일정 속도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깔끔한 화질로 다양한 부가각도도 보여줘 좁은 길 주행 시, 주차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정 견인 장치입니다. 타오는 순정 견인 장치 히치 리시버가 내장되어 있고 그 견인력은 무려 3.5톤에 달해 대형 카라반도 무리 없이 견인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는 없지만 견인봉 타입의 자전거 캐리어 벨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견인 장치 튜닝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은 순정이라 역시나 차체와의 일체감이 좋고요. 100kg인 제가 막 타고 내려도 전혀 불안함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쉐보레, 타오 이외의 다른 차들도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풍량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큰 느낌이고요. 차가 조용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한 부분,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쉐보레 차량이지만 외부에서 차량 문을 열고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함께 펴지고 접힙니다. 다음은 차량 구매 시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죠. 결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동호회를 통해서 보이는 다른 오너분들도 그렇고 가끔 문제들이 보이긴 하지만 큰 일관된 문제는 많이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전자, 소프트웨어 쪽에 일시적인 오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많이 보이는 부분은 도장의 퀄리티와 오디오 문제인 듯 한데요. 도장의 퀄리티 이슈는 출고된 차량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느낌인데요. 제 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퀄리티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는 PDI 작업을 하면서 도장 광택 작업을 대충 한 듯한, 하다가 만 듯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또한 신차 검수를 하면서 본네트 앞부분에 뭔가 손자국 같은 것들이 보이긴 했지만 손자국이 겠거니 싶어서 그냥 인솔을 했었는데 지워지지 않았고 날림 도장. 센터에서 폴리싱 작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맑은 날, 낮에 차량을 보니 완전히 멀쩡한 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날림. 많은 도장 불량이 발견되었고 센터의 제이코 여기도 시쳐 있네. 전체 폴리싱을 받았습니다. 그 작업 직후에도 여기저기 문제는 보이고 있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타고 있지만 세차를 받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장에 예민하신 분들께는 상당한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도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오너분들도 많고 도장 불량 때문에 몇 번을 인수 거부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미국 현지의 도장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퀄리티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GM 코리아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디오 문제는 그냥 스마트폰과의 소프트웨어적인 충돌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뭔가 오류가 생기면 오디오 전체가 목통이 되고 깜빡이 소리까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센터에서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조치 방법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초기화인데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 듯하니 이 또한 구체적인 문제 원인을 밝혀내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소요 비용입니다. 우선 구매 비용입니다. 제 경우로 보여드리면 우선 하이컨트리 트림의 차량대는 9,200만원, 탁송비 34만원, 보장기간을 2년 4만 킬로 연장시켜주는 플러스 케어 68만원, 4대째 GM 차량 구입으로 로열티 할인 40만원, 마이너스 옵션 6만원 할인, 취등록세는 600만원, 보험료는 90만원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딱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약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일부 옵션과 껍데기만 다른 뼈대와 심장은 똑같은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하면 거의 40% 가까이 저렴한 수준으로 1억 원의 엄청난 고가에 차지만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정도 성능의 풀사이즈는 타워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환율을 고려해보면 미국 현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또 다른 비용, 유지비용입니다. 대략 1년 유지비용을 추정해보면 우선 일회성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자동차세입니다. 6200cc 대배기 차량이다 보니 1년 연납 할인 시 160만원이 나오고요. 보험료는 약 90만원, 유류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1년에 한 15,000km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440만원,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비는 약 5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총 7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풀사이즈 4종과 중형 트래버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비싼 SUV GV80과 팰리세이드의 사양과 소요 비용을 비교해본 표입니다. 역시나 힘과 크기는 풀사이즈 4종이 압도적입니다. GV80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 한두 체급 정도 차이가 있고 트래버스가 그 중간에 위치하는 모습이고요. 구매 비용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가장 저렴하고 트래버스가 그 위로 조금 더 비싸고 GV80은 대중 풀사이즈, 타워와 익스페디션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역시나 보험료와 정비비는 국산, 현대자동차가 저렴할 듯합니다. 유류비는 모두 공인연비의 일반유 15,000km 주행시 기준 추정이며 기타 보험료 소모품비는 모두 이미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쉐보레의 유지비에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은 수리비죠. 트래버스의 경우도 범퍼가 파손되면 관련 품목들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듯한데 타워는 더 무시무시할 듯합니다. 그리고 부품도 잘 없어 렌트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리비 때문에 혹시 모르니 보장 연장 플러스 케어에도 보험 삼아 가입을 했고요. 절대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내진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쉐보레 타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대형 풀사이즈 SUV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는 건 155cm의 제 와이프님인데요. 마치 애가 운전하고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20년 장롱면허 소유자로 다음부터는 자신보다 키가 40cm가 큰 타워로 운전 연수를 하는 20년 장롱면허 소지자의 주행 연습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